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는 58살 최연희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믿음이란 무엇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5해를 함께 산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선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만든 가짜 혈연 속에서 제 딸과 제가 12년이나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곳은 딸의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보호자 김도현 씨가 환자분의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혹시 따님이세요? 간호사의 질문을 들은 딸 서윤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남편의 아내인 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서윤이가 고모라고 불러온 한미라 씨였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김도현은 저보다 4살 많은 62살입니다. 그는 경주와 대구를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에서 차량 관리팀장으로 일하다가 1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는 사람이었고 월급날이면 생활비부터 제 통장으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역사와 오래된 건축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낳은 뒤에는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야 시험을 보고 문화유산 해설사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앞에서 신라의 무덤과 오래된 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일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살아있는 역사책이 한 권 있잖아. 남편이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특별히 화려하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동딸 서윤이도 그런 부모를 믿고 자랐습니다. 서윤이는 올해 32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달 뒤에는 토목 설계사로 일하는 박민재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재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우리 부부에게도 늘 예의를 갖췄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섭섭함보다 안도감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미라라는 여자가 처음 나타난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무제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난 저녁 남편은 유난히 굳은 얼굴로 작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말한 일이 있어. 봉투 안에는 오래된 여자아이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결혼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따라 한미라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다른 남자의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80이 넘은 분이 이걸 알면 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이 전부 거짓이라고 느끼실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딸이 평생 숨어 살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미라 씨가 대구에서 작은 꽃집을 하며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뒤 자식도 없이 지내는데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에야 오빠인 자신에게 연락해 왔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와 서윤이를 미라 씨의 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서윤이는 아버지에게 갑자기 고모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타나서 불편하시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먼저 미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문 밖에 세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를 미라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미라 씨는 명절 제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금자 여사에게 비밀을 들키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생일이나 졸업식처럼 시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날에는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이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꽃집 문을 닫고 경주까지 와서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참 맑았어. 미라 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서윤이가 20살 때인데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라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순간은 그 뒤에도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남편이 커피에 설탕을 반 스푼만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가 비 오는 날마다 아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다친 흉터에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 둘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늦게 만난 남매가 지난 시간을 서둘러 채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가 미라 씨를 좋아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딸에게 다정한 고모가 생긴 것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미라 씨는 서윤이의 고민을 잘 들어줬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딸은 제게 말하기 전에 미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서운하면서도 딸을 사랑해주는 어른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한두 번 대구에 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차량 부품 업체를 만난다고 했고 퇴직 후에는 옛 동료들과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미라 씨 꽃집에 무거운 화분을 옮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오빠가 혼자 사는 여동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거짓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 전체를 거짓말의 조력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 씨에게 반찬을 보내줬고 서윤이는 아버지가 골랐다는 스카프와 영양제를 고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선물을 건네면 의심받을까봐 우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의 결혼이 정해지자 미라 씨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꽃집을 하니 부케와 식장, 꽃장식은 전부 맡겠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선물이라며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는 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가 조카한테 이것도 못해 주니 나는 서윤이 결혼식에서 가족석에 앉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 달 전에는 넷이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미라 씨는 저보다 먼저 달려가 치맛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도연 씨를 닮아 목선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오빠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 뒤에야 자신도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꽃집 손님들 얘기하다 보니 이름이 먼저 나왔네. 남편은 웃으며 말을 덮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는 딸 앞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라 씨는 신부 어머니가 입을 한복새까지 자신이 골라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는 잠시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는 친척이 아니라 제 자리를 조금씩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존재조차 비밀인 사람이 가족석에 앉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청력이 많이 약해졌으니 먼 친척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해? 어머니가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 죄 때문에 미라가 평생 숨어 살았어. 조카 결혼식 하루도 가족 대접을 못 해주나? 남편은 오히려 제가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서윤이는 미라 씨와 부케에 쓸 꽃을 보러 대구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고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해설을 중단할 수 없어 남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포항으로 옛 동료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마지막 해설을 동료에게 부탁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응급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항에 있다던 사람이 어떻게 저보다 먼저 대구병원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고 손에는 미라 씨의 평소 약이 든 작은 파우치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약을 왜 가지고 있어? 꽃집에 들렀다가 서랍에서 찾았어. 포항에 있다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동료와의 약속이 취소돼 대구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가능했지만 말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미라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김도현 씨가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수술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남편은 간호사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적힌 겁니다. 제가 오빠예요. 여동생이 당황해서 실수했나 봅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이미 서류를 봤습니다. 보호자 관계 칸에는 분명히 배우자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고 비상 연락처에는 남편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고모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왔는데 누가 실수해서 아빠를 남편이라고. 저거 남편은 접수 직원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가 평소 자신을 가장 믿으니 비상 연락처로 적은 것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딸 앞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미라 씨는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한 부정맥과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의식을 되찾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실로 옮겨지는 침대를 따라가며 미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서로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남매의 걱정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여보, 연희 씨도 왔어? 병실은 조용했고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라 씨가 약기운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며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미라 씨도 곧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는 병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두드리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2년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남편의 식성을 알았던 이후 같은 날 연락이 끊기던 두 사람, 유난히 닮은 여행 기념품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한 번 본 적 있어. 2달 전 미라 씨가 휴대전화를 바꿀 때 서윤이가 사진을 옮겨줬다고 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왜 아빠 사진이 있느냐고 묻자 미라 씨는 꽃집 일을 도와주다 지쳐 잠든 오빠가 안쓰러워 찍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 내가 바보였나 봐. 저는 차를 세우고 딸을 안았습니다. 바보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관계를 믿은 것이 죄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라 씨는 딸의 순진함을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이용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밀에게 보호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빠라면 간병인을 구해 배우자라면 집에 돌아오지 마. 한참 침묵하던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해 동안 알고 지낸 얼굴인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라 씨가 오래 혼자 살아 자신에게 의지하다 보니 병원의 배우자라고 적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여보라고 부른 것도 정신이 흐려져 죽은 전 남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전 남편 이름도 김도연이었어. 제가 묻자 남편의 입이 굳었습니다. 그는 왜 아픈 사람을 의심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런 소문이 나면 민재 쪽 집안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남편의 설명만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싸움을 멈추고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서윤이를 따로 불러 저녁을 먹였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믿어달라며 고모에게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라 씨를 의심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잘못을 딸이 다시 벌주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식사 도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내가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봐 겁내는 것처럼 말했어. 그런데 왜 나는 아빠 말을 듣고 나서 더 죄인이 된 기분이지. 저는 그제야 남편의 방식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실로 설득하지 못할 때마다 가족의 연민과 죄책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의 혼사를, 딸에게는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명예를 방패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흘리는 눈물보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함께 받아보던 우편물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안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이었지만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인 제가 아니라 한미라였습니다. 관계는 또다시 배우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복사해 따로 보관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한 사람은 증거 하나를 보여주면 그 하나만 설명하려 들 것 같았습니다. 12년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흩어진 조각을 모아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오가던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도 살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매달 80만 원씩
미라화원 자제비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장식, 성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송금은 딸의 결혼이 정해지기 전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에는 금액이 2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좌 내역을 출력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제게 여행을 미루자고 했던 달에도 미라 씨에게는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족의 노후를 위해 참고 있다고 믿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매달 작은 생활비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며칠 동안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미라 씨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자신이 약 때문에 잘못 말했다며 고모를 버리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식 꽃장식 다 취소할게. 아직은 그러지 마. 내 결혼식을 증거를 찾는 도구로 쓰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이미 내 결혼식을 자기 자리 만드는 데 쓰고 있었어.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더 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딸이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미라 씨가 퇴원했습니다. 그는 서윤이에게 꽃집에 보관된 부케 견본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기가 힘들면 문 옆 화분 밑에 열쇠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딸이 여전히 자신을 고모로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이는 혼자 가기 싫다며 저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꽃집에 들어가 부탁받은 흰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는 작업대 아래에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은 모양의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꺼내자 옆 상자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사진과 편지, 봉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러 남의 물건을 뒤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에 놓인 사진에는 제주 바닷가에서 서로 허리를 감싼 남편과 미라 씨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우리의 10번째 봄, 다음에는 가족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주저앉아 사진을 한 장씩 보았습니다. 둘은 강릉, 통영, 일본, 후쿠오카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연수나 동창 여행이라고 했던 날짜였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부부처럼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펼쳐진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라 씨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이가 나를 고모라고 불러주면 나는 숨어 있는 여자가 아니라 네 가족이 될 수 있어. 연희 씨도 불쌍한 여동생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빌리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안전한 자리는 없어.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남편이 충동적으로 둘러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역할을 만들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지 계산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명예까지 이용해 자신들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지난번에 가져온 스카프가 참 예뻐. 당신이 직접 주면 연희 씨가 싫어할 텐데 딸 손으로 받으니 정말 고모가 된 것 같았어. 서윤이는 편지를 읽다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할 때마다 자신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언제부터 배달하는 사람으로 쓴 거야? 그때 작업대 위에 놓인 꽃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라 씨였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그는 부케 상자를 찾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전화기를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미라 씨, 언제부터 제 고모였어요? 처음으로 고모라는 호칭을 떼어낸 질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는 상자 옆에 다른
물건이 있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사진과 편지를 봤다고 하자 그는 자신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 아빠와 나는 너희 가족을 깨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늙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제 할아버지를 불륜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미라 씨는 사랑에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는 외롭다고 했고 자신만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을 더 잘 안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외로웠다면 엄마에게 말했어야죠. 두 분이 해결할 외로움에 왜 저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끌어들였어요? 미라 씨는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앞으로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고모를 잃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진 관계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와 사진을 원래 상태대로 모아두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보게 된 위치와 상자의 모습도 함께 남겼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물건을 들고 나오면 오히려 딸이 잘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는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민재에게 숨긴 채 결혼하면 자신도 같은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사실대로 말하되 결혼 여부는 두 사람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서윤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꽃집에서 본 편지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친 뒤 딸은 혹시 이런 집안과 결혼하기 싫어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윤이 앞에 놓인 찬물을 따뜻한 차로 바꿔주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아버님이 하셨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다만 우리 결혼식에서 누구를 가족으로 부를지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나는 그 결정을 기다릴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며 진실을 숨기려 했던 남편보다 아직 사위도 되지 않은 민재가 딸의 존엄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12년 전부터 미라 씨의 존재를 어머니에게 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 금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주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드린 뒤 조심스럽게 한미라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하자 과도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그 여자를 제 아버지 딸이라고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혼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안방, 장롱에서 낡은 졸업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찍은 사진 속에 젊은 한미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진반 동아리였고 미라 씨는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그런 딸을 둔 적이 없다. 미라는 도연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만나던 아이야. 그 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며 끝난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에도 미라 씨에게서 남편 앞으로 편지가 한 번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미 정리했다고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앨범 사이에 끼워둔 누렇게 바랜 엽서도 보여줬습니다. 앞면에는 부산 바다가 있었고 뒷면에는 도현 오빠를 잊지
못하겠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우리 결혼식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엽서를 찢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절반을 주워 보관해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연락이 오면 확인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나도 잊었다. 나는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를 탓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상한 장면을 볼 때마다 남편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니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두 여자의 믿음은 남편의 양심을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으로 빈 곳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한테 말했어야 했다. 내 아들 약속만 믿고 네 삶을 대신 결정했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얼굴에 번지는 자책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제 대신 침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남편의 거짓말이 왜 시아버지에게 향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은 반박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틈에 미라 씨를 여동생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를 만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당장 사실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야,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끌 생각은 아니었어. 남편은 12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 장례식에서 미라 씨를 다시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둘은 근처 찻집에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부터 연락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는 이혼 후 혼자였고 남편은 반복되는 회사와 가정생활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자 다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륜한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 첫사랑을 내 시누이로 만들었어. 당신이 알면 바로 끝내라고 할 거잖아. 나도 당신하고 서윤이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 남편은 그 말을 변명처럼 내놓았습니다. 그는 두 여자 중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저와 딸에게는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가족을 갖고 싶어 했어. 아이도 없고 혼자였으니까 고모로라도 서윤이 곁에 있고 싶다고 했어. 그럼 나는 뭐였어? 당신들 가족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와 계좌 내역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라 씨에게 보낸 돈은 꽃집 사정이 어려워 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미라 씨에게 보호자가 없어서 잠시 바꿔놓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있다는 말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2년 동안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그 여자 오빠였고 병원에서는 배우자였어. 도대체 어느 이름이 진짜야?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만 아무 일 없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미라 씨와 정리하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왜 늘 당신이 정한 날짜까지 내가 참아야 해? 12년을 기다렸는데 2달을 더 기다리라고. 남편은 민재 집안에 알려지면 서윤이가 상처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아버지로 보일 마지막 무대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남편에게 손님방을 쓰라고 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게 하면 그가 미라 씨와 말을 맞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와 함께 앞으로의 일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더는 남편 혼자 가족의 규칙을 만들게 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양가 가족이 결혼식 좌석과 예단 문제를 상의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경주의 한 한정식집에서 우리 부부와 서윤이, 민재 부모님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라 씨도 고모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모라고 소개했는데 갑자기 빼면 더 이상하잖아. 당신은 아직도 그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이야?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만 조용히 넘어가면 결혼식 전에는 미라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끝내기로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도 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께 큰일이 생겨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부탁하자 식사 자리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날 서윤이는 혼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미워지지 않느냐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 앞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 목까지 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내가 널 붙잡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결국 손녀의 기억까지 더럽혔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윤이는 당장 할머니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편을 들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는 아무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화 덕분에 서윤이는 다음 날 자신이 누구를 가족으로 남길지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관계를 다시 만든다는 것을 딸도 배운 것입니다. 약속날 미라 씨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슴에는 혼주 가족이 다는 것과 비슷한 꽃장식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재 부모님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윤이 고모 한미라예요. 늦게 찾은 가족이라 더 애틋한 조카랍니다. 서윤이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면서도 미라 씨의 의자를 자기 옆으로 당겨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미라 씨는 남편 앞에 놓인 매운 반찬을 자기 쪽으로 치웠습니다. 오빠는 속이 약해서 이런 거 먹으면 밤새 고생해요. 저보다 먼저 남편의 숟가락을 챙기는 모습에 민재 어머니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미라 씨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숨겨진 사람으로 12년을 산 뒤 마침내 가족 앞에 앉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가족석 배치도를 꺼냈습니다. 신랑 쪽과 신부 쪽 앞줄에 누가 앉을지 설명하며 미라 씨 이름을 제 바로 옆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 뒤쪽 통로 자리가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보다 미라 씨가 앞줄에 앉아야 할 이유가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늦게 찾은 고모가 조카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내 거짓말 뒤에 앉아 있어야 하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차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테이블 끝에 앉아 미라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언제 너를 낳았다고 하던 미라 씨는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흥분하셨다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오늘 네 아버지 누명을 벗기러 왔다. 그리고 네 아내와 딸에게 내가 늦게라도 사실을 말하러 왔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 보호자 기록 사진, 보험 수익자 변경, 안내 3년 동안의 송금 내역, 꽃집에서 우연히 보게 된 편지와 사진이었습니다. 민재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왜 밖에서 공개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재 부모님도 이제 서윤이의 가족이 될 분들이며 거짓말 속에 들어올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미라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곁에 조금이라도 있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도 없고 부모도 세상을 떠나 명절마다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정말 고모처럼 사랑했어요. 그 마음까지 전부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미라 씨 가슴에 달린 꽃장식을 떼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서윤이는 자신이 20살 때부터 미라 씨에게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첫 연애에 상처도 엄마와 다퉜던 일도 아버지가 무뚝뚝해서 서운하다는 말도 전부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는 척했고 뒤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속였습니다. 고모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들키지 않고 아빠 옆에 있을 자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미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고모한테 선물을 가져다 줄 때 무슨 생각을 했어? 내가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이어주는 게 재미있었어? 남편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만 만나고 끝내려 했지만 미라 씨가 외로워했고 딸도 좋아하니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엄마의 12년과 내 기억을 다 가져가 놓고 서윤이는 결혼식에 아버지도 미라 씨도 초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가 조용히 그 앞을 막았습니다. 민재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서윤 씨가 선택하게 두십시오. 그 한마디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닦고 민재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을 결혼 전에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숨긴 채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재 어머니는 서윤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식의 흠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네가 진실을 말한 용기를 우리는 기억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윤이가 자신의 결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짓말을 끊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체면은 진실을 덮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과 책임질 사람을 분명히 나눌 때 비로소 남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만든 딸이 아니라 네 욕심이 만든 누이였구나.
죽은 아버지 이름을 방패로 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라 씨는 자신이 먼저 돌아가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가려 하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선택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원한 건 숨어있는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가족을 만드는 법을 끝까지 거짓말밖에 몰랐잖아. 그 말은 미라 씨가 피해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함께 설계했고 딸의 애정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던 관계조차 서로 다른 욕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남편은 집 앞에서 밤늦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는 미라 씨와 정말 끝났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더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를 계속 만나는가가 아니라 남편이 12년 동안 저와 딸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인 것만이 아니야. 내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이용했어. 서윤이가 외동이라 가족을 원한다는 것도 이용했고 다시는 내 선의를 당신 거짓말의 도구로 쓰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부 공동재산인데 왜 자신이 나가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당분간 자신의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서윤이마저 연락을 끊자 결국 회사 선배의 빈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미라 씨에게 흘러간 돈과 보험 변경 서류를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직접 적었습니다. 재산을 숨기지 말 것, 미라 씨에게 보낸 공동재산을 정산할 것, 딸에게 연락을 강요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35해를 살았는데 12년의 실수 때문에 끝낼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12년은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내 얼굴을 보고도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고 딸이 고모라고 부를 때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실수는 한순간이지만 당신은 4,000번이 넘는 아침마다 거짓말을 선택했어. 그 뒤 남편은 더 이상 실수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의 조정 끝에 그는 미라 씨에게 보낸 돈 상당액을 제 몫에서 공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변경됐지만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내기로 한 사람의 죽음 이유까지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서윤이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고모로 지낸 시간만은 지우지 말아 달라고 썼습니다. 서윤이는 답장을 한 번만 보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라는 이름으로 제 옆에 온 순간부터 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앞으로 제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라 주세요. 그 뒤 미라 씨는 꽃집을 정리해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는지 혼자 떠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제 삶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와 민재는 결혼식을 한 달 미뤘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윤이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규모를 조금 줄이고 정말 축복해줄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가족석 맨 앞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앉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서윤이는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준 것이 늦었어도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누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라 씨가 준비하던 부케와 꽃장식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서윤이는 경주의 작은 꽃농장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새로 주문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흰 리시안 셔츠와 연분홍 장미로 만든 부케였습니다. 딸은 꽃을 고르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 부케를 보면 평생 그 사람 생각이 났을 거야. 취소하길 잘했어.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이는 한참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라 씨를 좋아했던 것이 엄마를 배신한 일처럼 느껴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다정함까지 버리지 마. 저는 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의 모든 저를 어리석다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품으려 했고 그 마음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이는 양가 부모가 함께 촛불을 밝히는 순서를 없앴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작은 촛불을 들고 입장해 하나의 큰 촤불을 붙였습니다. 사회자는 두 사람이 어떤 집안의 체면보다 서로에게 정직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결혼식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이는 누구를 가족석에 앉힐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제게 아들과 이혼해도 자신과 인연을 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다시 의무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관계를 다시 정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한 지 8달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예전보다 작지만 누가 어디에 갔는지 의심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으면 정막보다 평온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저는 다시 문화유산 해설일을 늘렸습니다. 오래된 탑이나 기와를 설명하다 보면 금이 간 자리를 감추지 않고 다른 재료로 단단히 메운 흔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남은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처를 숨기지 않은 흔적도 그만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서윤이는 주말이면 민재와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셋이 밥을 먹고 때로는 시어머니도 모십니다. 처음 몇 번은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남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묻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남편은 가끔 편지를 보냅니다. 혼자. 지내보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겠다고 언젠가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씁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윤이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딸이 원하면 직접 연락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침묵할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학교 앞까지 찾아가 서윤이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교문 밖에 세워 있는 아버지를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앞으로 허락 없이 학교에 오면 면담하지 않겠다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버지인데 딸을 만날 권리도
없느냐고 제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부모라는 자리가 평생 보장된 좌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관계를 정하지만 나 자란 뒤에는 그 아이도 누구를 가까이 둘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미라 씨를 고모로 앉히기 위해 딸의 선택권을 빼앗았던 만큼 이제는 딸이 거리를 정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족을 되돌려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와 서윤이에게 했던 침묵의 잘못부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늦었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많아서도 피가 같아서도 아니라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 여자를 신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제가 매번 친절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 의심과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진실로 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확신을 깨뜨렸고 저는 깨진 자리에 침묵 대신 제 선택을 세웠습니다. 혹시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상한 일을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평화가 누구의 침묵 위세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진실은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거짓으로 묶인 관계에서 우리를 꺼내 주기도 합니다. 서윤이의 결혼식 가족석 명단에는 결국 한미라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을 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제가 빼앗겼던 선택권을 되찾고 우리 가족의 자리를 진실한 사람들에게 돌려놓은 일이었습니다.